최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판촉물! 고려기프트 판촉물! 이잖아. 여기저기 둘러보면 고려기프트 판촉물 이봐 저봐 모바일 쿠폰도 고려기프트. 아, 싸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은 역시 거기 고려기프트잖아. 마스크가 없어도 밖에서 실컷 놀고 미세먼지 하나도 없는 날이 올 거라고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아빠가 뭐 하시는데? 콘덴싱 만들어요. 콘덴싱이 옳았다. 국가대표 보일러. 2016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라면 드실래요? 얼큰얼큰 도시락 쫄깃쫄깃 맛있게 예예. 팔도팔도라면 도시락 와. 출출할 도시락 어디서나 맛있게 예예. 팔도팔도라면 도시락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즐겨도 맛있는 팔도팔도라면 도시락 스타일의 핵심, 편의사양의 핵심, 트랙스의 핵심은 다 담았다. 그래서 코어. 더 뉴트랙스 LT코어 출시. 스타일, 편의사양의 합리적 가격까지. 이제 더 뉴트랙스를 보다 놀라운 가성비로 만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오늘의 핫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시사계 측면 승부사십니다. 이정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잡아볼까요? 오늘 이슈는 거점 법관. 아, 대법원 블랙리스트 말씀하시려고요? 예. 오늘 추가조사위원회가 그동안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예.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가 존재한다. 예. 하면서 이걸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이란 건데 네. 그 내용 중에 거점 법관을 지정을 해서 판사들을 감시하고 정보 수집을 해야 한다. 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이거를 한다고요? 했다는 거죠. 했다고요? 지난 정부. 판사가 판사를 감시한다는 거요? 뭐 일종의 이리제리 전략이라고나 할까. 예, 그래서 말 잘 듣는 판사들로 하여금 말 안 듣는 판사들을 감시하도록 하는 뭐 이런 그 방법인데. 예. 글쎄요. 이거 뭐 거의 과거의 북한의 5호 담당제 해서 5가구가 서로 감시하도록 하는 뭐 이런 거 좀 확 연상이 되지 않으세요? 아니, 사법부라 그러면 각각의 독립된 재판을 할 수 있는 독립기관인데. 네, 그렇죠. 판사분들이. 네. 그 판사분들을 뭘 감시했다는 겁니까? 뭘 말 잘 듣는 걸로 판단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을 잘 안 듣는. 예. 그러니까 보수 정권 시절이니까 이제 예. 진보 법관 내지 네. 개혁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된 특정 법관들의 법원 내 동향, 네. 업무 태도, 언행 뭐 이런 일종의 개인적인 부분까지 이제 정보 수집을 다 했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주로 활동한 뭐 인권법 연구회 같은 네. 뭐 이런 단체, 소모임 활동까지도 감시를 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해산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예. 또 이들이 활동한 SNS, 인터넷 카페를 대상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정보 수집도 하고 선배 법관이나 법관 윤리 강령 이런 걸 동원해서 폐쇄를 유도하기도 하고 더욱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으로 출마한 박모 판사의 경우에 동향, 과거 행적 등 이런 거를 이제 통해서 사법 행정 라인과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법원 행정처 핵심 라인과 이제 네. 이 핵심 라인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죠. 네. 그래서 다른 판사를 대항마로 내세워서 당선을 막아야 한다 이런 내용까지도. 예.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뭐. 청와대 관련 문건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데요.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제 항소심 재판 관련해서 그 예. 판결 전에 지금부터는 인용입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인데 예. 청와대가 항소 기각을 기대하면서 법무비서관을 통해 판결 전망을 문의했다. 항소 기각을 기대.
네. 이런 표현이 들어가죠. 네. 이에 법원 행정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직접 확인은 못하고 있으나 네. 우회적 간접적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리는 한편 1심과 달리 예측이 어려우며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임을 알림. 여기에서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는 요게 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양승태 그 당시 대법원장도 우리도 실은 무죄 선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죠. 그렇군요. 청와대가 이런 걸 문의할 수 있는 겁니까? 문의하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잘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물어볼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이종훈 박사님 어떻게 판결 나올 것 같습니까? 뭐 개인적 의견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뭐 궁금해할 수 있으나 친소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원세훈 전 그 국가정보원장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을 했던 분의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초미의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사실 또 의미하는 바도 있잖아요. 결국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지 않고는 왜 그 사안에 관심을 갖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재판의 중립성이라든가 사법부 독립 고려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욱이 이제 외견상으로 보면 판결 전망을 문의하는 그런 형식이긴 한데 내용상으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좀 무죄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했듯이 뭐 대법원도 그렇고 큰 어떤 철학적 사법적 가치가 있는 판결에 있어서만큼은 왜곡되었거나 아니면 인권연구소와 행정처의 판사분들과의 어떤 견해 차이로 국가의 사법적 기본 질서가 무너졌다 이런 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과거에 뭐 전혀 그런 게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박정희 정부 시절 이후에 그때는 말입니다. 이제 더욱더 이제 그랬고요. 이제 그 최근 들어서는 그런 이제 경향성은 이제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긴 하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건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어찌됐건 뭔가 재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흔적이 이번에 딱 발견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런 식의 문의가 있었다 그러면 연예계 블랙리스트하고 어느 게 더 심각한 겁니까? 이게 더 심각하죠. 이게요? 그러니까 뭐 연예계 블랙리스트 경우에는 외부자들이 감시를 하도록 한 거잖아요. 외부 뭐 정보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좀 악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동료들로 하여금 감시를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북한 같은 독재 체제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내부 사찰 수법 아닙니까? 아니 판사님들이 감시하란다고 또 감시를 하셨어요? 모르죠 그거는. 그런데 뭐 좀 직간접적으로 약간 협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이제 웃지 못할 일이 뭐냐. 오늘 추가조사위가 블랙리스트에 대한 이제 추가조사를 한다라고 했는데 블랙리스트 유무에 대한 언급 없이 최종 판단을 내린 겁니다. 다만 이런 보고서만 있다. 문건들만 나왔다라고 이제 이걸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언론은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없는 것으로 결국 밝혀졌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일부 언론은 블랙리스트가 확인이 됐다. 이런 식으로 또 보도를 하는 좀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용면에서 보자면 블랙리스트보다 더한 내용이 나온 거죠.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현명한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안 끄집어내는 게 현명한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덮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가지셨습니다. 물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가지셨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을 했고 홍준표 대표, 이정미 대표 다 기자회견을 하셨죠. 자유한국당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비판에 대해서 이정미 대표가 세계적 망신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직접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신년 기자회견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의 한반도기가 그려진 떡 들고 나오셨죠,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의 떡을 들고 나오셨습니까? 네, 이제 평창올림픽 개막식이 18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 평창올림픽에 남북이 단일기를 들고 공동 입장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네. 자유한국당에서 이게 평양올림픽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평양올림픽이 아니고 평화올림픽입니다. 예. 이건 반대할 일이 아니라 한반도 긴장 완화를 만들어내고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는 축하할 일입니다. 그래서 축하떡을 만들어봤습니다. 예. 저도 지금 그 화면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독도와 울릉도가 여긴 찍혀 있네요. 네, 독도를 조금 더 크게 찍었습니다. 아마 며칠 전에 보도가 됐던 일본 측 언론의 이야기가 조금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자,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자꾸 이거를 이제 좌파 국가주의적 결과물이다. 이렇게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네. 방금 말씀 주신 내용에 좀 덧붙여서 홍준표 대표에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출전이 좌파 네. 국가주의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예. 이게 지금 IOC에서 이 남북 단일팀을 지지하고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IOC 가입 국가들 그리고 이것을 결정했던 운영팀들이 좌파 국가주의자들만 모여서 이걸 결정했다는 이야기인지 네. 제1야당 대표로서 이 세계적인 축전을 저희가 준비해 나가고 있는 예. 과정에서 이렇게 과도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예. 그렇게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정병국 의원한테 전화통화 인터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의 발언 언급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하면 이번 남북 어떤 평화적 이런 평창 올림픽 개최가 네. 한국에 나가서는 북미 간의 대화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까지 있다. 네. 그래서 북핵 사태도 어느 정도 긴장 완화를 해서 평화적인 문제로 북핵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내용의 숨은 뜻이 뭐냐라는 말씀을 여쭤봤는데 정병국 의원께서는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이정미 대표께서는 혹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무엇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제가 안 그래도 오늘 마침 기자회견에서 네. 이번 그 평창올림픽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포스트 네. 평창 플랜을 네. 우리 정부가 그러셨군요. 과감하게 제출하고 예. 이것이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길로까지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이제야말로 남북 간 특사를 우리가 보내는 것을 이제 실행할 적기가 되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 특사 파견을 통해서 연내에 남북 정상회담을 반드시 실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화해와 평화의 어떤 분위기들을 더 이어나가서 북미 간의 대화를 연결시켜내는 그런 교량자의 역할까지 우리가 맡아서 네. 해나간다면 예. 한반도나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어떤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을 제안을 했는데 네. 곧바로 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고 해서 네. 이 마음이 좀 통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저는 이제 문 대통령의 그런 발언과 그다음에 또 이정미 대표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짐작을 해보니까 상당히 우리나라가 지금 지정학적으로 평창 올림픽으로 분위기는 상당히 업돼 있지만 네.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긴장관계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네. 아마 대통령께서는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좀 전달해주고 싶었던 점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너무 남북한 간의 이런 평화적 대화 무드를 국민들께서 조금 지원해주고 이해해 주시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긴장관계의 갈등들이 조금씩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말씀, 부탁의 말씀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한편에서는 국민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네. 또 한편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 평창에서 끝날 수 없다라고 하는 예. 그런 의지의 표명이시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의당 이야기로 좀 본격적으로 말씀 여쭤볼게요. 어쨌든 우리 정의당도 제1야당 위상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이번 지방선거의 목표입니다. 네,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촛불 개혁의 민심이 지금 국회 앞에서 다 멈춰서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의 지위를 가지고 모든 개혁 법안들을 다 지금 가로막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예. 국민들이 조금 더 이 문재인 정부가 개혁적 방향으로 성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 제1야당의 정치적 지위를 정의당에게 더 표를 모아주시고 정당 지지를 높여주셔서 예. 우리가 개혁적 방향으로 견인해 나가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충분히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이미 저희들이 7% 이상의 지지를 획득을 했고 네. 지난 대선에서는 또 200만 표 이상의 득표를 했습니다. 예.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두 자릿수 지지를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 때문에 정의당에게 표를 다 주지 못한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표를 이번 지방선거에는 그런 사표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판도를 뒤바꿀 수 있도록 정의당을 키워주십사 호소를 드릴 생각입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에서 선거제도 개혁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주요 정당 대표 회동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선거제도 개혁 실행 방안에 대해서 어떤 점을 좀 계획했으면 하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국회 안에서 여야 5당 내에 각 국회의원들께서 모여서 민심연대라고 하는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꽤 깊숙한 논의들이 진행이 돼서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실행해 나가기 위한 합의 수준들을 굉장히 높여 나가고 있고요. 이것을 지금 2월 달부터 본격화하게 될 헌정특위, 국회 내 공식적인 특위 안에서 한 달 내에 치열하게 논의해서 합의점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개별 의원들의 어떤 생각과 입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각 당의 당론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국민들이 20대 국회에서 좀 더 진전된 안을 이제는 좀 만들어 놔라 이런 요구들이 있으신 만큼 각 당 대표들이 책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예,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민당하고 기사당하고 연정을 결의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방금 말씀하신 선거제도라든지 또 개헌특위 이런 게 구성이 되면 정의당의 생각을 지금 여당과 협력하거나 또 필요할 경우에 지금의 야당과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야당과의 어떤 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대통령 제도로 그냥 간다면 결선 투표제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1차 투표에서는 소신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는 전략적 투표를 해서 서로 뜻과 생각이 비슷한 정당들끼리 연합 정치를 펼쳐 나갈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시스템이 없이 그냥 정치 물리기를 위해서 이합집산하고 지금 국민의당 바른당이 합쳐지는 과정도 그것의 결과물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연합 정치를 벌이는 것이 뭔가 좀 정치를 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도록 그런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부터라도 결선 투표를 한번 해보자. 이건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시도들을 통해서 이 국민들은 굉장히 민주주의에 한 발 성큼 더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정치제도만 너무 후진적이다. 이것을 조금 더 개선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결선 투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인데 결선 투표 제도에 대해서 이정미 대표께서도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은 이야기 못 해볼 것도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지금 어쨌든 민주당도 그 얘기를 하고 계시고 국민의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른 당 안에서도 뭔가 이런 좀 합리적인 선거제도가 지금과 같은 소선구제를 좀 뛰어넘는 선거제도의 변화는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개헌 시기가 빨라질 수 있을까요? 아까 2월 달에 이제 개헌특위 또 다시 시작한다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까 어저께인가요? 김재경 자유한국당 헌정특위 위원장께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부족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당이 이제 충분히 자기 안들은 있기 때문에 그 안을 갖다 놓고
어디 정도에서 함께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네. 이런 논의를 속도를 붙여가면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이 촛불 이제 2년 차로 넘어가고 있는데 네. 국민들에게 정치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 선물을 이번에는 드려야 하지 네. 않겠는가 그렇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청년들을 위한 정책 중에 하나가 청년사회 상속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난 우리 대선 때 심상정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이미 제출된 바가 있는데요. 네.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부모님들로부터 많은 상속을 받는 청년들이 있어서 네. 일단 그 사회 나갈 때 출발선이 저 앞에 되어 있는 청년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이 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그런 세수로 적어도 사회에서 첫 출발을 하는데 꼭 필요한 정도의 수준의 네. 그 재원들을 마련해 주자라는 취지의 알겠습니다. 법안입니다. 예,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또 다음 기회에 인터뷰로 모셔서 청년 네. 사회상속제 제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꼭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네. 정의당 대표 이정미 의원이었습니다. 3부로 옵니다.